그날 오후 수원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수원 수성고등학교 앞 도로는 하교하는 학생들로 붐볐고 젖은 아스팔트는 도시의 불빛을 희미하게 반사했다. 그 학생들 사이로 낡은 하늘색 우산을 든 한 소녀가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임서연, 조용하고 평범하기로 소문난 12학년 학생이었다. 교복은 여러 번 빨아 색이 발해 있었고 가방 한쪽은 실밥이 터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서연은 도시 외곽의 작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그녀가 중학생일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 후로 어머니 박미숙 씨는 매일 새벽 재래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꿋꿋하게 자랐다. 하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외면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특전사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서연에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다. 딸, 여자라는 이유로 누구도 널 얕보게 해선 안 된다. 진정한 힘은 근육이 아니라 굳은 의지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서연은 아버지의 그 말을 뼛속 깊이 새겼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태권도 품새와 기본 호신술 동작을 어두운 거실에서 조용히 반복했다. 단순했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는 수련이었다. 그 덕분에 겉보기에는 연약한 여고생이었지만 사실 그녀는 성인 남성 못지않은 방어 및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학교의 공기는 평소와 달랐다. 교무실에서는 교장 선생님과 정복을 입은 경찰 몇몇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 교무실 앞을 지나가던 서연의 귀에 그들의 대화 일부가 들려왔다. 저희는 데이터 유용 혐의가 있는 일부 학생들을 조사하러 왔습니다. 한 경찰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경위님, 아이들은 아직 학생입니다. 학부모와 교육청의 허가가 먼저 있어야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항변했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우리가 뭘 하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이건 상부의 직접 지시입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의 반 친구인 김민준과 최지우가 교무실로 불려 들어갔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몇 시간 뒤 경찰이 두 사람을 보호자 동반 없이 경찰서로 연행해갔다는 소문이 학교 전체에 퍼졌다.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다음 날 민주는 학교에 돌아오지 않았다. 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돌아와 학교 정원 벤치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서연이 멈춰 서서 조용히 물었다. 지우야,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사람들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했어? 학교 서버에서 시험 데이터를 훔쳤다고 하더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소리치고 화를 냈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응. 하지만 경찰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했대. 나 너무 무서워. 서연은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우가 그런 일을 저지를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이 모든 것에는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었다.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미성년자를 압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낡은 노트북을 켜고 진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활동했던 온라인 보안기술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헤파이스토스라는 닉네임을 쓰는 전직 국정원 사이버 보안 전문가 조형석 씨를 알고 있었다. 서연은 조형석 씨의 도움을 받아 도난당했다는 데이터 파일의 로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문제의 파일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IP 주소는 학교가 아닌 수원남부경찰서 내부망의 것이었다. 다음 날 서연은 경찰서로 직접 가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에게는 쪽지 한 장만 남겼다. 엄마, 친구 좀 도와주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거대한 경찰서 건물로 들어섰다. 입구의 경비 경찰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학생, 무슨 일로 왔지? 덩치 큰 경찰이 무뚝뚝하게 물었다. 수성고등학교 학생 사건 담당하시는 형사님 좀 뵙고 싶습니다. 최지우, 김민준 학생 건입니다. 내가 누군데? 두 사람의 친구입니다. 경찰은 피식 웃었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너 같은 학생이 함부로 들어올 곳이 아니야. 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호기심이 생겼는지 경찰은 간단한 신원 확인 후에야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수사과 사무실 안, 3명의 형사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중 키가 큰 한태석 경위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내가 정보를 주겠다는 그 학생인가?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내가 뭔데? 뭐, 탐정이라도 되는 줄 아나? 서연은 꼿꼿이 선 채 대답했다. 제 친구들에 대한 혐의가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 USB 안에 그 파일이 학교가 아니라 이 경찰서 네트워크에서 유출되었다는 로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태석은 큰 소리로 웃었다. 어린애가 뭘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 가짜는 이론 집어치우고 집에 나가. 옆방 유치장에 쳐넣기 전에 다른 두 형사도 따라 웃었다. 그중 한 명이 다가와 서연의 손에 들린 USB를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수년간 단련해온 합기도의 관절기였다. 그녀는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동작으로 형사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다. 과격하지 않았지만 형사의 손에서 USB가 힘없이 떨어질 만큼 효과적이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경찰관에게 손을 대? 정당방위일 뿐입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한태석이 벌떡 일어나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봤다. 어린애가 겁도 없이. 여기가 영화 촬영장인 줄 알아. 하지만 그가 다가오기 전 아까부터 조용히 있던 젊은 박시우 순경이 그의 팔을 막아섰다. 경위님, 잠시만요. 제가 이 학생을 압니다. 예전에 저희 관할 구역에서 봉사활동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킬 아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박순경은 너무 물러터졌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아나. 하지만 서연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안에 담긴 데이터가 모든 걸 설명해 줄 겁니다. 그래도 계속 눈을 감으시겠다면 전 이걸 언론에 제보하겠습니다. 사무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태석은 서연을 오랫동안 노려보았다. 그는 거칠게 USB를 집어들어 책상에 내던졌다. 내가 감히 경찰을 협박해? 협박이 아닙니다. 진실을 원할 뿐입니다. 갑자기 한태석이 책상을 주먹으로 세게 내리쳤다. 당장 나가. 서연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범한 여고생의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오해한 것이 아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녀가 몸을 돌려나가려 할 때 박시우 순경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심해, 서연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일일지도 몰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버스 정류장에 멈춰서서 휴대폰을 꽉 쥔 채 생각에 잠겼다. 방금 전의 행동은 위험했지만 침묵했다면 친구들은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을 터였다. 그때 조형석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연 양, 조심해. 보낸 로그 파일을 확인해보니 서연 양이 접속한 직후 몇 시간 만에 경찰 내부 파일 일부가 삭제된 흔적이 있어. 그쪽에서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아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렇다면 준비해야겠네요.
진실은 밝혀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정류장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내려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서연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녀는 재빨리 우산을 접고 옆에 있는 편의점의 좁은 골목길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남자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좁은 골목길에 그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달리기 시작했다. 길을 건너고 막다른 골목 끝에 다다르자 갑자기 멈춰섰다. 2 남자가 다가오며 차갑게 웃었다. 학생, 괜히 힘 빼지 말고. USB나 내놔. 서연은 용기 어린 눈으로 그들을 마주봤다. 당신들이 누구를 상대하는지 아직 모르는군요. 비는 그쳤지만 작은 반지하방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연은 아직 잠들지 못했다. 공부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다. 스탠드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결의에 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화면에는 경찰서에 가기 전 미리 백업해둔 USB의 데이터가 한 줄씩 스크롤되고 있었다. 이 데이터가 정말 경찰서 서버에서 나온 거라면 자기들 잘못을 덮으려고 일부러 학생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던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할 학교 컴퓨터 보급 사업 관련 자금 거래 내역이 있었다. 그런데 그 자금이 한태석이라는 이니셜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서연은 놀라 입을 막았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 데이터가 새어나갈까 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야. 그때 화면에 조형석 씨의 채팅 알림이 떴다. 서연 양, 보내준 데이터는 외부 서버에 안전하게 백업해뒀어. 하지만 조심해. 수원남부경찰서 IP에서 지속적으로 서연 양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시도가 감지되고 있어. 서연은 재빨리 답장을 입력했다. 이미 저희 집까지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조형석 씨는 짧게 답했다. 그렇다면 이제 물리적 증거를 찾아야 할 때야. 그게 없으면 디지털 데이터는 조작이라고 우길 테니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말이 맞았다. 실물 증거 없이는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시 경찰서에 들어간단 말인가? 다음 날 아침 학교는 떠들썩했다. 서연이 경찰에 맞섰다는 소문이 학생들 사이에 퍼져나간 것이다. 대단하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마침내 경찰서에서 풀려난 민준이 복도에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너 혼자 경찰서까지 갔었다며. 너 미쳤어. 그 사람들 진짜 위험할 수 있다고.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민준아. 난 더 큰 무언가를 발견했거든. 민준은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정말 계속할 생각이야? 응.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민준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가 뭘 하면 될까? 학교 서버실에 있는 CCTV 녹화 영상이 필요해. 파일이 도난당했을 때의 영상 말이야. 만약 그들이 직접 접속했다면 범인의 얼굴이 찍혔을 거야. 이민주는 마침 학생회 소속으로 학교 기술실에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는 돕기로 약속했다. 그날 오후 모든 학생들이 하교한 뒤 서연과 민주는 몰래 서버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지난주의 녹화 영상을 찾아 복사했다. 몇 분 후 화면에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한밤중에 서버실로 들어와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혔다. 한태석이었다. 민주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다. 저 사람이야. 한태석 경위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우리에겐 증거가 있어. 하지만 그들이 파일을 저장하기도 전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숨어. 서연이 속삭였다. 2 사람은 서버렉 뒤로 몸을 숨겼다.
문이 천천히 열리고 사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손전등을 켜고 들어왔다. 보스가 서버실을 확인해보라고 했어? 그 계집애가 이런 데서 꼼지락거리는 걸 좋아한다더군. 서연은 숨을 참았다. 민주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다. 두 남자가 컴퓨터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을 때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무선으로 연결된 휴대폰을 통해 조용히 파일을 복사했다. 복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이야. 이 두 사람은 뒷문으로 살금살금 기어가 소리 없이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학교 뒷뜰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서연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그날 밤 서연과 민주는 서연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부패 자금 거래 내역, CCTV 녹화 영상, 그리고 조형석 씨가 분석한 디지털 보고서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하지만 다음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밖에서 쾅 하는 거친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부서지며 들이닥친 것은 수색 영장을 든 경찰들이었다. 한태석 경위가 맨 앞에 서 있었다. 여기 있었군, 꼬마야. 그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감히 경찰을 상대로 장난을 쳐. 어머니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경찰 아저씨, 제 딸은 잘못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학생이라고요. 한태석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평범한 학생이 경찰 수사를 방해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겁니까? 아주머니. 서연이 앞으로 나서며 한태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로 떳떳하시다면 제가 가진 데이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죠? 순간 분위기가 팽팽해졌다. 다른 경찰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한태석은 소리쳤다. 저에 체포해. 2명의 경찰이 다가왔지만 그들이 손을 대기도 전에 서연은 몸을 빠르게 움직여 의자를 그들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그녀는 USB가 든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민준이 추격하는 경찰 1명을 막아섰다. 서연아, 어서 가. 내가 막을게. 민준아. 서연은 다시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그날 밤은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일하게 안전한 곳은 도시 외곽에 있는 조형석 씨의 오피스텔뿐이었다. 좁은 골목길과 빈 공터를 지나 2시간을 걸었을까, 서연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평범한 건물 앞에 도착했다. 조형석 씨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데이터는 전부 가져왔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들이 제가 증거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집까지 쳐들어왔어요. 조형석 씨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바야. 하지만 이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 정면으로 싸우는 건 무리야. 그들의 시스템을 역이용해야 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데이터를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보내는 거야? 대중이 알게 되면 그들도 더는 진실을 덮을 수 없을 테니. 서연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다. 수원의 진실이라는 익명의 SNS 계정에 한태석 경위와 일부 지역 관료가 연루된 학교 컴퓨터 보급 사업 비리 데이터와 CCTV 영상이 게시된 것이다. 몇 시간 만에 그 소식은 바이럴을 타고 퍼져나갔고 댓글이 폭주했다. 미쳤다. 이걸 여고생이 밝혀냈다고. 학생이 아니라 경찰이 범인이었네. 이 나라는 언제쯤 정의로워지나. 한편 수원 남부경찰서는 혼돈에 빠졌다. 기자들이 정문 앞에 진을 쳤고 상급기관인 경찰청 감찰팀이 들이닥쳐 조사를 시작했다. 막 출근한 한태석은 동료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한몸에 받았다. 경위님, 정말 연루되신 겁니까? 한 부하 직원이 묻자 한태석은 버럭 화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계집애가 퍼뜨린 헛소문이야.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굳은 얼굴의 경찰서장이 나타났다. 한경위, 조사실로 같이 가지. 하지만 서장님. 지금 당장. 처음으로 한태석은 통제력을 잃었다.
그가 지배하던 경찰서는 그가 하찮게 여겼던 한 여고생의 손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 시각 학교에서 서연은 피곤하지만 안도한 얼굴로 교실에 돌아왔다. 많은 친구들이 경외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지우가 다가와 눈물을 흘렸다. 서연아, 내가 해냈어.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범인 취급을 받고 있었을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난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안도감 속에서도 슬픔이 밀려왔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예전과 같을 수 없을 터였다.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였고 그녀의 적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진실은 승리했다. 며칠 후 서연은 한태석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 새로운 경찰서장에게 호출되었다. 어머니와 학생 주임 선생님과 함께였다. 서장은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임서연 학생, 학생의 용기 덕분에 아주 큰 비리가 드러났어. 우리 경찰 조직을 대표해서 일부 직원의 비전문적인 처사에 대해 깊이 사과하네.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서장님. 제 딸은 그저 정의를 원했을 뿐이에요. 학생의 용기 덕분에 이제 우리는 미성년자 수사 절차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네. 서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다시는 제 친구들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은 미소 지었다. 이 나라에는 자네 같은 젊은이가 필요해. 그날 이후 몇 주가 흘렀다. 수원남부경찰서의 비리 사건이 밝혀진 후 임서연이라는 이름은 도시 전체에 알려졌다. 언론은 그녀를 정의를 구현한 여고생이라 불렀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은 그녀를 우러러봤다. 교장 선생님은 따로 그녀를 불러 감사를 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서연에게 평온은 먼 이야기였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SNS를 열면 익명의 협박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영웅 놀이는 그만둬라. 다음 희생자가 되기 전에 처음에는 무시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마당에서 그녀를 따르던 작은 길고양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그 옆에는 한태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적힌 작은 쪽지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위험이 현실임을 직감했다. 학교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서연을 존경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문제에 휘말릴까 두려워 거리를 두는 아이들도 생겨났다. 쉬는 시간, 식당에서 지우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서연아, 너 피곤해 보여. 괜찮아. 응, 그냥 잠을 좀 설쳐서. 생각할 게 많네.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정말 끝난 거라고 생각해? 나 듣기로 한태석은 파면된 게 아니라 그냥 직위해제 상태래. 서연은 조용히 식탁을 내려다봤다. 나도 그렇게 들었어. 아직 내부에 그의 사람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이민주는 걱정스럽게 그녀를 바라봤다. 그렇다면 더 조심해야 해. 혼자 다니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완고한 빛이 서려 있었다. 위험을 알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10시경 서연은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맨 앞장에는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다. 그때 집 앞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멈췄다. 창문 틈으로 엿보니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 2명이 담벼락 밖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이 한참 동안 그녀의 집을 쳐다보다가 사라졌다. 서연은 서둘러 커튼을 쳤다. 아직도 감시하고 있어. 그녀는 휴대폰을 켜 조형석 씨에게 연락했다. 선생님, 아직 저를 미행하는 것 같아요. 나도 소식 들었어. 서연 양. 경찰 내부의 유령 계정들이 서연 양의 신상을 털려고 시도하고 있더군. 오늘 밤은 절대 집 밖에 나가지 마. 내일 내가 집에 간단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해 줄게.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닥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아빠,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충격적인 기사가 온라인에 퍼졌다. 단독 증거 유출, 여고생 A양 문서 조작 정황 포착. 기사에는 서연이 교무실에 앉아있는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예전에 무단으로 찍힌 오래된 사진이었다. 여론은 나뉘기 시작했다.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어머니는 기사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사람들이 널 모함하는 거야. 따라 서연은 어머니를 다독였다. 한태석의 짓이 분명해요. 절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속셈이겠죠. 몇 시간 후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모든 걸 끝내고 싶으면 오늘 밤 12시 터미널 뒤 폐창고로 와라. 혼자서 서연은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 위협 뒤에 있는 배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그녀는 어머니 몰래 휴대폰을 숨기고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다. 엄마,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정 전에는 돌아올게요. 그날 밤, 폐창고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터미널 뒤편의 낡은 창고는 어둡고 스산했다. 한쪽 구석에 희미한 노란 불빛만이 깜박거렸다. 서연은 눈에 띄지 않으려고 회색 후드 재킷에 모자를 눌러쓰고 왔다. 젖은 바닥에 그녀의 발소리가 울렸다. 나왔어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전에 경찰서에서 그녀를 변호해 주었던 젊은 경찰, 박시우 순경이었다. 시우 순경님. 당신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박시우는 긴장된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다. 직접 만나야 했어. 전화로는 이야기할 수 없었거든. 그 사건 이후로 경찰 내부에서 입지를 잃은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들은 내가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순경님은 옳은 편에 서셨잖아요. 그래. 하지만 조직 내부는 더러워, 서연아. 그들은 너를 도운 사람들을 전부 솎아내고 싶어 해. 그럼 왜 절 여기로 부른 거죠? 박시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한태석이 내부 구금 시설에서 탈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널 찾아내 복수하겠다고 맹세했대. 서연은 말을 잃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다. 탈주했다고요? 그래. 그리고 혼자가 아닐 가능성이 커. 아직도 그에게 충성하는 전직 동료들이 있어. 그때 창고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렸고 두 사람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갑자기 창문 유리가 깨지며 총알이 서연의 옆 나무 기둥에 박혔다. 엎드려, 박시우가 소리쳤다. 두 사람은 나무 상자 더미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다가왔다. 흉기와 손전등을 든 남자 3명이 들어왔다. 그 계집애를 찾아. 산채로 서연이 박시우를 바라봤다. 제게 생각이 있어요. 제가 신호를 주면 눈을 감으세요. 박시우는 의아했지만 따랐다. 서연은 주머니에서 카메라 플래시를 꺼냈다. 학교 기록용으로 쓰던 작은 도구였다. 남자들이 다가오자 그녀는 다른 방향으로 돌을 던지는 동시에 플래시를 터뜨렸다. 눈부신 성광의 남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 서연과 박시우는 창고 밖으로 뛰쳐나가 빗속을 뚫고 달렸다. 그들은 간신히 큰 길로 나와 지나가던 시민의 오토바이를 얻어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조형석 씨의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서연은 흠뻑 젖어 몸을 떨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내가 말했지, 서연 양.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조형석 씨가 문을 잠그며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한태석이 탈주했다면 깨끗한 경찰들이 그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해요. 박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청 감찰팀에 직접 연락할 수 있어? 그들이 지금 후속 수사를 담당하고 있거든. 하지만 넌 당분간 몸을 숨겨야 해. 서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숨고 싶지 않아요.
안에서 돕고 싶어요. 저에겐 아직 학교라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죠. 한태석의 흔적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이름을 깨끗이 할 증거를 찾으러 그곳에 나타날 거예요. 조형석 씨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정말 고집불통이군. 좋아. 그렇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지. 며칠 후 서연은 박시우와 감찰팀의 은밀한 보호 아래 학교로 돌아갔다. 평소처럼 공부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항상 주변을 경계했다. 어느 날 오후 모든 학생이 하교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청소부 한 명이 큰 상자를 들고 교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의 행동은 의심스러웠고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았다. 남자가 상자를 열었을 때 서연은 그 안에 수원남부경찰서 로고가 찍힌 낡은 서류철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남자가 휙 돌아봤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얼굴은 분명했다. 한태석이었다. 또 만났군. 똑똑한 꼬마 아가씨. 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당신 죄를 전부 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어. 이제 내가 똑같이 느끼게 해줄 차례야. 한태석이 다가오려는 순간 학교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태석이 당황하며 돌아봤다. 창문 너머로 감찰팀의 차량이 정문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다. 박시우와 2명의 요원이 신속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기회를 포착했다. 그녀는 칠판 지우개를 집어들어 조명등을 향해 던졌고 순식간에 방 안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태석의 무릎을 걷어차고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한태석이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몇 시간 후 한태석은 다시 체포되었다. 이번에는 가중처벌과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청 감찰팀에 직접 연행되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서연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청 본청으로 호출되었다. 그날 밤 경찰청 조사실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실내의 긴장감을 더했다. 모든 시선은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교복을 입은 채 피의자석에 앉아있는 서연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체념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았다. 한편 서울에서 막 도착한 김정훈 경찰청장은 일방향 거울 뒤 관찰실에서 서연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다니는 학교의 교장이 불안한 얼굴로 서 있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군.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벌인 거지? 청장이 중얼거렸다. 교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서연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닙니다. 청장님. 하지만 범죄자도 아닙니다. 몇 시간 전 경찰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 오만한 형사가 이유 없이 서연을 폭행하자 그녀는 엄청난 힘으로 반격했다. 사무실의 집기들이 폭풍이 휩쓴 것처럼 쓰러졌고 창문 유리까지 산산조각 났다. 아무도 서연이 어떻게 그런 힘을 낼 수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에 있던 모든 경찰관들은 공포에 떨었다. 상황이 진정된 후 조사가 시작되었다. 좋아. 임서연 학생, 김정훈 청장이 직접 신문실로 들어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위험이 있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 넌 평범한 고등학생이 아니지. 그렇지. 서연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저는 그저 정의를 세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의라 경찰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말인가? 서연은 김 청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시작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짓밟도록 방치한 청장님의 시스템이었죠.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청장은 부하들에게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방 안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처음부터 전부 말해봐라. 마침내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저는 5년 전 동부전선 작전 중 순직하신 전직 특전사 임진우 원사님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이 조직 내부의 누군가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외부 세력에 무기를 팔았다는 누명을 씌웠죠. 모든 증거는 조작되었습니다. 청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공감이 섞여 있었다. 그 이름을 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임진우 원사. 내 옛 동료였지? 정직하고 규율이 투철한 군인이었어. 하지만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건 어떻게 알았나? 서연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던 작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서 검은색 USB를 꺼냈다. 모든 데이터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실제로 무기를 빼돌렸는지 보여주는 원본 문서, 사진, 그리고 음성 녹음 파일까지 전부요. 청장이 다가서며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이건 어디서 구했지? 작년에 학교 협력 프로그램으로 경찰청 기록보관실에서 인턴을 할 때 잠입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망 보고서가 석연치 않다고 의심했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청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눈앞에 어린 소녀가 몇 달 동안 홀로 작은 수사를 진행했고 경찰 조직의 거대한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격렬하게 들렸다. 한 직원이 황급히 들어왔다. 청장님, 상부의 명령입니다. 이 사건을 즉시 종결하라고 하십니다. 청장은 얼어붙었다. 누구의 명령이지? 윤상철 총경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그 이름에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사람입니다. 윤상철 총경이 제 아버지를 속이고 사망 서류를 조작한 장본인입니다. 청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며 그가 내려야 할 결정의 무게를 실감케 했다. 그날 밤 경찰청은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자들,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처음에는 질서를 바로잡으려 했던 김정훈 청장은 이제 거대한 도덕적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게 되었다. 서연은 안전한 방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복도에서 육중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아이를 잡아 밖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윤상철이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다. 그는 자신의 오랜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청장은 즉시 권총을 뽑아 들고 서연이 있는 방 문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에게 손댈 수 없다. 윤상철이 그를 날카롭게 쏘아봤다. 내가 뭘 상대하는지 모르는군, 김정훈. 저 계집애가 입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가라앉게 돼.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몇 초 후 총성이 울렸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며 복도를 가득 채운 자욱한 연기를 드러냈다. 서연은 USB를 가슴에 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청장은 어깨에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윤상철의 병력을 막아서고 있었다. 가라, 서연아, 그가 외쳤다. 그 증거를 세상에 알려라. 아버지의 싸움을 헛되게 하지 마. 서연은 빗속을 뚫고 어두운 밤속으로 달려나갔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이 울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지금 멈추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후 15분짜리 동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영상에는 조작된 무기 보고서, 위조된 서명, 그리고 은폐되었던 원본 문서가 담겨 있었다. 모든 흔적은 단 한 사람, 윤상철 총경을 가리키고 있었다. 몇 시간 만에 대중은 들끓었다. 그 소식은 TV, 소셜미디어, 신문을 도배했다. 서연은 한때 수배자로 몰렸지만 검찰과 경찰청 합동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후 그녀는 오히려 석방되었고 대중으로부터 진실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몇 주 후 부상에서 회복한 김정훈 청장은
기자들과 자랑스러운 학생들로 가득 찬 서연의 학교를 찾았다. 고맙다, 서연아,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실 거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청장님. 모든 정의가 어른들에게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젊은이들이 더 맑은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훈 청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몸조심해라. 세상은 너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저녁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본 뒤 아버지가 남긴 유품인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목에 오랫동안 걸려있던 작은 탄피였다. 멀리서 학교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른 아이들은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서연에게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다고 여겨졌던 조용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의 한가운데서도 용기와 정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